9월 26일에 방송을 하는 분량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야,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저희가 지금 반중친미를 얘기할 때는 그 반중친미한 내용이 국익을 기반으로 한 반중친미인데, 지금 티르가 한 얘기는 그 친미란 개념 자체가 한국의 국익 빼고 그냥 미국을 위하는 이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본의 아베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트럼프조차 바지 사장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좀 인식하시잖아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위한 구원자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동맹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조차도 그렇게 바지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수준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그 상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재인은 친밀하니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댓글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처음엔 좀 친절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대답을 안 하거나. 그런데 문재인이 자기 집권 내 절대 F-35 도입 못하겠대요. 북한, 중국 눈치 본다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출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유언비어는 출처를 적어주시죠. 제가 처음 문재인이 친미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으로서 6월 16일 방송부터 토요일 방송 전부 시청 후에 이 뉴스도 보고 제정신으로 댓글 다세요. 좀 화가 나고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분 내용을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이 게임은 결국 남한도 미국 식민지처럼 전락합니다. 미국에 두들겨 맞고 종미로 바뀌고 굉장히 좀 반미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네, 지금 세계의 힘의 균형이 미국으로 다 쏠려있기 때문에 친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뭐 친미라는 이름으로 종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땅의 온갖 산업이 발전, 활성화되지만 이건 미국의 국가적 이익만 키워줍니다. 정확하게는요. 영미의 소수 엘리트층이에요. 만주 죽도록 남한이 개발하고 미국 좋은 일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반미적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문재인 축출하고 동반자적 파트너로 미국과 우방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물론 반중 필수입니다. 이거 되게 모순적인 말이에요. 네, 이제까지 반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문재인을 축출하고 친미를 뭐 종미든 친미든 어쨌든 간에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이 문재인을 축출하고 동반자적 파트너로 미국과 우방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그 현실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종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친중도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깨어서 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 보시고 댓글을 달아라라고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뉴스, 이제 F-35B를 40대 추가 구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한 3, 4일 전이네요. 네, 25일이니까 4일 전이고요. 20대는 수직 이착륙 경항 모형, 이거 그러니까 F-35B를 말하는 거예요. 40대 추가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60대까지 소개하고 40대인가 해서 100대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원래 20대를 2차 사업으로 F-35B를 20대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더블로 40대로 늘리고 그리고 원래는 1차 사업에서 F-35A를 60대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거를 우선 40대만 도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산 부족하다고. 그거를 20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뭐 100대라고 했는데 80대입니다. 80대. 네. 왜냐면 추가로 기본 40대
F-35B 20대, 거기에다가 40대가 늘어나는 거니까, 40대가 아니라 20대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죠? 네. 40대, 20대, 다시 40대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40대가 아니라, F-35B를 2배니까 20대, 플러스 나중에 20대 F-35A. 그러면 40대, 100대네, 그러면. 100대 맞죠? 어쨌든 도입하는 F-35 대수도 증가를 하고, 더군다나 F-35B의 일정도,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어요. 여기 어디에, 이 기사 어디에 문재인이 F-35를 도입을 안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못 보고 있으면, 네, 제 산수를 오늘 되게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갖고 오면 돼요. 뭐 네. 예를 들어 성명 발표라던가,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처럼, 이거는 그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니까 우리는 네.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직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자꾸 그 특정 인물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방송을 하시기 전에 우리 방송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 방송으로 생방으로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누구의 방송을 보면서 모방을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했었던 방송을 보면 남들이 이슈화하는 그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남들이 이슈화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굳이 내가 또 다룰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보신 분도 뭐 간혹 댓글 다시는데, 저는 남들이 다루고 있는 거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내고 제가 뭐 어디 건 인용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지 누구를 모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인용을 했다면 인용을 했다는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장을 하시려거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증거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자꾸 이 뉴스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줄 거야.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니까 우리가 뭘 해도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미예요. 오히려 그게 종미고 현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져온다. 그게 바로 국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는 압니다만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일부러 안 했어요. 좀 시간이 빠듯해서. 이제 제가 과거부터 찍었던 영상에서 줄거리들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편집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내용하고 상관없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돼요. 그쵸. 이 그림의 배경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의 배경에는 미국의 최초의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영미 소수 엘리트층이 전 세계를 단일화하고 디지털화 시켜서 통제하기 쉬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치, 당연하죠. 네, 그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선도적인 입지에 서 있는 지금 상태에서 아마도 만주에 진출을 하게 될 거예요.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네, 점점 그 높아지고 증거들을 있죠. 지난번에도 그 방송을 해드렸고, 제가 이 정리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발견을 한 게, 이 사람들 움직임이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였구나, 만주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괜히 고대사를 하면서 만주수복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라든지, 자세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유연한 사고, 유연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만주사관입니다.
그리고 유태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교육과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필요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유엔 총회에서 제안. 블라블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DMZ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앉아서 해야지. 이게요, 또 스마트시티랑 관련이 있더라고. 지속적인 평화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기조연설문 전문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잠깐. 인류의 평화 뭐 그렇다 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한 유엔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자, 이게 유엔의 목표라는 거 또 강조했어. 뭐예요? 유엔이 여기 이거의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개발, 이거의 중심기구라는 거죠. 중심이라는 거죠.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인 이상인 국제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시제의 지속가능 발전, 김경수, 문재인, 그리고 유엔의 목표다. 그리고 여시제는 미국의 도시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스마트시티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새로운 자본주의는 암호화폐, 새로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이걸 말한다고. 민주주의 아니죠. 이름만 민주주의면 뭐예요? 전체주의지. 요약해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 신문명 도시는 스마트시티를 말하는 거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공동체 중심주의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의 전체주의다. 2019년도 9월 26일에 저 방송을 찍고 그 이후로도 많은 방송을 찍었어요. 그만큼 많이 배웠겠죠? 네. 2019년도 10월, 11월 그쯤부터였나요? 제가 반중으로 세계가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시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날짜에 공수처가 통과가 되면서 본회의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니까 안 될 거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헌을 할 거다. 위헌이면 개헌을 할 거다. 그때부터 개헌에 대한 주장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란에서 사태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게 이젠 좀 확실시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 전부 다 그 트럼프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을 앞세워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제가 했었던 게 트럼프랑 연관을 지어버리면 반발이 엄청 클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죠. 그리고 1월 20일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한폐렴 첫 확진자가 중국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우한이 아니라 베이징과 다른 곳에서도 발병했으니까 중국인 입국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에 올린 거를 공항에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1월 21일이거든요.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 한 날이에요. 네, 와이파이가 떠 있는 걸 보니까 전날 집에서 올리고 다음날 공항을 간 거네요. 남편과 함께 몰래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송을 찍은 건 이겁니다. 우한폐렴은 계획된 재앙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소설가니까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의됐던 재난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서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과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 화웨이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1월 30날짜에 이틀 뒤죠.
보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 들썩들썩하고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란 사태 때부터 들쑥들쑥 하긴 했었는데 다시 이제 하락으로 조금 추세가 변동이 됐다가 또 막 뉴스에서 띄우고 가격도 오르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한폐렴이 체제 전환을 위한 완벽한 통제 수단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2월 2일 날부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죠. 물론 강압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중국처럼 이렇게 엄청 물리적으로 힘들게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소통을 좀 안 하면서 불통이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오는 여론 조작과 그런 면이 있었어요. 2월 4일에 드론, 이것도 중국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2월 6일 WHO 사무총장이 무한폐렴 관련해서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라는 촉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내세우는 명분이 필요하다. 무한폐렴 때문에 세계 단일화가 이뤄진다는 맥락으로 이걸 다룬 겁니다. 그때 달러에 대한 패권이 진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와서 그러면 내가 9월 26일에 말했던 암호화폐로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게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가 곧 디지털 달러로 바뀌어서 세계의 패권 화폐가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 방송에서 이걸 퍼시기의 엑스파일이라는 분이 추천이 뜬 걸 보고 와서 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빌 게이츠 얼굴 보이시죠? 이 무한폐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에 모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의 훈련의 진실이라고 올라온 영상이에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뮬레이션 이벤트 2021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건 2019년 10월 18일에 뉴욕에서 열린 국제적인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이 유엔 관계자, 그리고 미국, 중국 질병관리본부, 미국, 중국 질병관리본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존슨즈 베이비 로션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건강에 관련된 핵심 인력들이 다 여기에 참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벤트 2021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네, 여기 이 방송부터 쭉 이분이 보고 올리신 걸로 보입니다. 이건 2년 전이니까 이건 아니고 9개월 전이니까 이게 맞네요. 1년 전. 왠지 다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하튼 이거를 이분이 다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버겁다고 일부 보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거니까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월 25일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전 세계 지금 지구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기 시작한 시점이 이 시점이죠. 그래서 4.0이라고 한 건 4차 산업혁명을 뜻하는 겁니다. 저항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 저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분께 질문으로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죠.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적응하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 요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결론이에요. 이때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면 조금 너무 독특한 시각이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고 유튜버라서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2월 27일에 진단키트 내용들을 많이들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집에서 하는 무한폐렴 검사 키트를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2월 29일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어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또 찍었어요. 무한폐렴으로 디지털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고 있다. 직접적인 제목을 언급을 했죠. 그런데 파장이 아직 크진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3월 8일부로 제가 제재를 받았어요. 전부터 역대급 조작이 일어날 것이다, 조작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떠한 해결책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조작 선거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총선에요. 근데 과연 여기에 우리의 대한민국 4월 15일 대한민국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에 중국 공산당만 뒤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와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선거에 딥스테이트가 개입이 됐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자,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미국의 군산 복합체 이런 것들과 3변에 일루미나티는 당연히 들어있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록펠러 파운데이션 재단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CIA와 FBI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딥스테이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들, 그들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구도가 네, 맞아요. 성미연님 한국 여시제 맞습니다. 딥스테이트. 한국의 여시제, 한국의 딥스테이트는 여시제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딥스테이트와 서로 싸우는 구도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구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트럼프가 구원자가 될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게 됐어요. 쭉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구도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이 구도에서 끌려가는 개돼지의 입장이고 저들은 어차피 원하는 목적,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같다. 다만 그 파이, 서로의 주도권 싸움, 이거는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막 얘기했더니 3번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 세력들 다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트럼프는 그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정의의 사도, 구원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다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제 관점이고 전자정부의 발자취라고 해서 보니까 눈에 띈 건 유엔이 정한 전자정부 발전 단계 최고 수준인 4단계 진입 써 있습니다. 전자정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하고 있는 게 사업을 지원 사업도 꽤 많이 있는 걸로 검색하면 나와요.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증진 이거 유엔이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게 유엔이다라고 하는 거 어렴풋이 다들 한 달이는 걸러서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꽤 있으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추진해왔고 지금도 글로벌 전자정부 이걸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전자정부를 우리나라에서만 구축하고 쓰느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뭔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에
보급을 하는 역할을 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도 있는 곳이다라는 의견도 여러 군데서 야, 우리 오바마처럼 빅데이터 선거하자라고 했고 2016년도 9월달이면 뭐 하고 있을 때요? 한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제 막 탄핵 시위를 막 준비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네. 그때, 오바마 재선 때처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자 이러면서 민주연구원,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바마의 재선 승리 요인인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정당 처음으로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이때는 이름이 민주정책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연구원으로 2016년 11월인가? 그때 바꿔서 그렇게 이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립을 추진한다. 이때 빅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어젠다를 발굴하겠다. 네, 우리도 빅데이터 선거를 하자. 그걸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연구원, 이 빅데이터 선거 이전에, 이번에 총선 전에 양정철이 9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9개월 전에 뭐 했어요? 중국 공산당 단계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CSIS와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CSIS는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또 네. 보니까 보수 성향의 미국의 싱크탱크래.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아. 왜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좌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 협약을 뭐 하려는 체결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추진만 했느냐? 민주연구원과 관련된 기관을 소개합니다. 라는 곳에 보면 이렇게 CSIS가 관련 기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중국만 개입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지난번도 그랬죠. 조작선거와 개헌,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 이거 딥스테이트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시제 얘기를 했어요. 여시제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딥스테이트. 홍석현 3단의 딥스테이트죠. 나경원 3단의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CSIS, 텔리키시저가 거기 출신이니까 딥스테이트와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민주연구원이 생긴 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고요. CSIS와 여시제, 대한민국의 딥스테이트인 여시제가 전부 다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번 4.15 총선에는 딥스테이트가 관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남한 기술을 가지고 북한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기사예요. 네, 그쵸.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라는 국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에 있는 연구단체예요. 연구단체 등록 현황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통일, 외교, 안보 부분에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아까 기사에 나온 거 보이시죠? 대표위원 노웅래, 네, 그리고 쭉 이제 연구 책임위원, 구성위원, 지난번에 다 불러드렸어요. 여기 미통당분 다 있는 거 확인됩니다. 미통당 의원 중에 누가 있어요? 경욱.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뭐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도 막 트럼프에 굉장히 의존을 해요.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는 절대 선이고,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악마와 싸우고 있는 절대 선이고, 대한민국 구해줄 구원자야. 네, 과연 그럴까요? 이 선악의 구도는 사실 만들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구도로 보이는 거는 부인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면에는 트럼프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보세요. 빅데이터 선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선거작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오바마가 빅데이터 선거를 2012년도에 그거 할 때는 하루에 66,000대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를 돌려서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만 달러. 그럼 12억 정도가 좀 넘을 거예요. 지금 하늘로 쳐도. 오바마는 그때 12억 넘게 100만 달러씩 썼다고 해요. 트럼프 때는 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5배가 넘는 돈이 들어가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그걸 알면 지금 이 선악구도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주도권 싸움이고 패권 싸움입니다. 이권, 지분 싸움. 내가 이거 주도권 가지고 얼마큼 이권을 가져갈 거야 이 싸움이에요. 물론 불변하는 권력, 자본 권력, 걔네들 얘기를 걔네들은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입니다만 그 앞에서 광대짓 하고 있는 꼭두가시 노릇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정치인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서로 이권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부감 들 거 뻔히 압니다. 아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도태되고 각자 도생도 못하고 의미 없이 사라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이 곧 수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변한 트럼프. 2017년 11월 8일 기사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강조한 것이 미제 무기 판매였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하고 헨리 키신저하고 위스테리안 빌더버그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것을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제조업 중심의 기존 한국 경제 프레임을 바꿔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이미 리셀코리아 얘네들이 여시제들이죠. 그 세력이죠. 한국의 딥스테이트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구가 있죠. 따라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정책 어젠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기 옆에 CFR 여기는 빨간 줄 일부러 안 쳐놨어요. CFR이요? 네, CFR이요. 네, 대표적인 딥스테이트죠. 네. 네,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로스차일드 자금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1920년에 영국에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네, 거기가 채텀하우스라고, 네, 거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CFR 미국 외교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영국 영미권의 소수의 엘리트 계층들, 네, 우리가 말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권력과 그들이 권력을 영원토록 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들 목적이 그거래요. 전 세계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쁘게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요. 네. 그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그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세금을 받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실험으로서 테스트를 하고 있게 되는 그 첫 단추를 쪘죠,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CFR 주도로 지난해 대선 전 민주, 공화, 양당과 보수, 진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의 대북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시제가 얘기하는 북한이 스마트 시티에 건설하는데 비용적이나 시간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빨간색을 안 쳤는데 네. 저기 보면은 지난해 네. 대선 전, 네. 저 지난해 대선 전이라는 거는 미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보수, 진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으니까. 네, 좌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네, 미국 민주공화, 그러니까 양당이에요. 양당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시제는 이 CFR의 의견, 그러니까 관점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채텀하우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네, 국제적으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시가 된 거는 이거밖에 안 돼 있지만 얘네가 CSIS 하고 CFR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CSIS는 사람들 다 알지 않나?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CSIS.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CFR. 네. 도 아까 그 신문기사에서 나왔지만은 그 민주연구원이나 여시제 쪽이랑 교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어떠한 기관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가 보시죠. 여러분 지난해 양정철이 중국 공산당 그 당교와 협약을 맺었다고 그것만 막 관심 있게 보고 난리를 치셨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해 CSIS랑도 업무 협약 맺었어요. 네, 거기에 CSIS도 같이 뉴스에 떴는데 그거에는 관심을 안 뒀더라고요. 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여러 차례 파면서 여기 이걸 전부 다 훑어보게 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시제가 민주연구원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도입이라고 2019년 7월 9일에 나왔을 때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식을 맺었고 이때 CSIS와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 예정이다. CSIS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네. 그 우리나라에서 우파 활동하면서 가끔씩 오시는 그 미국 한국계 재미교포 타라오. 네네. 타라오 그 사람이 저 CSIS 출신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기에 헨리 키신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헨리 키신저 딥스테이트 세력이잖아요. 거기 어디야 CFR의 핵심 회원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CSIS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시제 홍석현이 뭐라 그래요? 나 유연한 싱크탱크 하려고 중앙일보랑 JTBC 회장 때려치는 거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하고 함께하는 중앙일보 포럼 이거 우리 행사 있단다 이 얘기하고 있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3월 28일 기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연구원과 관련 있는 CFR, 미국 외교협회, 여기가 바로 1921년도에 채텀하우스 다음으로 연달아 이어져 만들어진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인데, 둘 다 로스차일드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김대중이 납치 사건이 있었을 때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정권 교체하자고 막 주장이 있었을 때 그걸 거부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좌우잖아. 어느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 뭐예요? 현실 정치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추구한다. 이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 마인드를 이해를 하고 이 철학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있어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여기에는 산하의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농담 좋아해요. 네. 민주연구원, 여시제랑 일단 관련이 있죠. 이거는 일단 국내에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그 다음 CFR, 미국 외교협회,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들이에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경제정책연구소 EPI. 미국 거죠, 다? 네, 다 미국 겁니다. 랜드연구소. 여러분, 보이시죠? 랜드연구소. 아세요? 랜드연구소가 민주연구원과 함께 정책을 교류를 하면서,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미국 기업연구소 AEI. 델퍼센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이라고 보조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자, 브루킹스 연구소. 여러분, 여기가요. 2008년도에, 왜 하필 2008년도에 그렇게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싱크탱크 1등한 곳이 브루킹스 연구소입니다. 얘네가 민주연구원이 브루킹스 연구원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민주연구원은 누구랑 교류할까?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나 제일 궁금해, 진짜 그게. 여기 다랑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인물들이 있으니까 특히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는 CSIS 출신이기도 하고, 뭐, 여기 CFR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빌더버그 뭐, 하니까, 아마 그쪽이 아닐까.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여기가요, 소로스랑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코리아를 하는데,
그때가 2008년도 4월 2일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2008년도 4월 2일에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코리아가 생겼고 민주연구원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2008년도 8월 달에 21일 아니면 27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갑자기 싱크탱크 순위를 매겼죠. 매겼는데 거기에 1등이 브루킹스 연구소였어요. 네, 우연일까요? 자, 그리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별별 군데가 다 있어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여기는 여러분 VOA를 좀 보시면 헤리티지 재단 종종 등장합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네. 저기 공화당 쪽 계열의 그 보수적인 그 싱크탱크라고 우파들 사이에 알려져 있죠. 네. 근데 민주연구원이랑도 교류해요. 네. 후보연구소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외국 연구기관들이 싱크탱크 기관들이 민주연구원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유엔과도 교류를 하고 있죠. 뭐 간접적으로 여시제를 통해서 이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그 미국 외교협회에 들어있는 인물들 중에 록펠러 같은 경우는 유엔과 나토와 뭐 기타 국제적인 세계은행도 포함일 거예요. 국제적인 기관들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 유엔 가서 연설했죠. 네. 아이고. 그리고 여시제는 채텀하우스 왕립국제문제연구소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도 같이 뭐 열어가지고 그때 하셨잖아요. 그죠? 예, 뭐지? 유튜브로 하는 그 실시간 회의. 네.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여시제라는 유튜브 채널 가면 합니다. 자, 그리고 랜드연구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거 국방 관련 아니야? 미국?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위키백과에 나온 네, 예, 내용입니다. 군사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대요. 랜드연구소가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내용 나오죠. 2008년 12월 26일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출판하는 포린 폴리시는 전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했다. 여기에 브루킹스 연구소 나오고 미국 외교협회, 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랜드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채텀하우스 국제전력문제연구소. 여기 아까 민주연구원에 있는 연구소들 많이 나오죠. 싱크탱크들. 이렇게 쟁쟁한 싱크탱크들이 민주연구원에 붙었다는 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랜드연구소, 미국 국방과 관련된 곳이 붙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랜드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조직이 나옵니다. 글씨가 작아서 좀 확대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사회 및 경제정책 이슈를 다루는 4개 연구부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가안보 이슈, 이걸 중점적으로 다룬대요. 4개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 및 개발센터, 그래서 FFRDCS라고 부른대요. 네, 그럼 FFRDCS는 무엇인가요? 네, 또는 FFRDC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 및 개발센터, 이렇게 길게 쭉 써놨어요. 네, 는 과학적 연구, 분석, 개발을 통해 미 정부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랜드 아로요 센터, 랜드 국가방위연구소, 미국 포스는 랜드 프로젝트 에어포스는 미국 국방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국토안보부 운영분석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랜드 연구소가 민주연구원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현실이 안 보이세요? 이런데도 현실이 안 보이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2017년 10월 13일 기사입니다. 보이시죠? 좀 어두우실 수 있는데 2017년 10월 13일에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한테 이런 조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리는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 회장과 미국의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외교 분야의 조언을 주고 있다 하죠. 그런데 북핵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끝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얘네들은 군산복합제의 이익을 생각하면 북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반대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전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김여정이 이제는 체제로 김정은에서 김여정 체제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초부터 말하기로는 2월 달부터래요. 근데 3월 달 기사부터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김여정을 대미 특사로 보낸다. 이런 내용이 있죠. 딱 보면 여기 김정은이 그의 동생을 한국에 보냈던 것처럼 미국에도 보낼 의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덧붙였다. 이게 정의용 실장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워싱턴 DC에 가서 마이크 폼페이오 만난다. 이게 2018년도 10월 17일 기사인데 어디 갔어? 조윤재 주미대사가 남북관계와 비핵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세종연구소와 CFR이 공동 주관한 미국 외교협회가요. 네, 여기 딥스테이트라고 말했죠. 네, 이 포럼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했던 말들을 쭉 보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적합통일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네. 그리고 종전선언이 적대관계 종식, 신뢰 구축,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핵심 이유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2년 동안 밀당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자 작년에 2019년도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자 보세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의 전임자 헨리 키신저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딥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67번째 연례 행사를 빌더버그 회의를 가졌다. 이 얘기예요. 이때 마이크 폼페이오 참석했죠. 키신저고 마이크 폼페이오입니다. 마이크 pompeo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그 대선 치를 때 지원을 해줬던 미국 총기협회가 이 정치인들 등급을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등급을 매겨서 6등급으로 나눠서 야 얘네는 우리가 지원해줄 만한 애들이야. 아 얘네는 최하위니까 버려. 지원금 주지 마. 이런 등급이 있었는데 제일 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게 마이크 폼페이오예요.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원인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트럼프 옆에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거기 후원금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고 보고 있고 뒤에는 또 공식은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군산복합제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에 많은 후광을 입었다고 봐요. 네,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이오도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옆에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헨리 키신저랑 그리고 4위 쿠슈너도 같이 갔죠? 쿠슈너도 같이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도 같이 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트럼프는 무조건 딥스테이트랑 싸운다 이게 아니라 이 트럼프도 그들의 태중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구도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들의 철학이 그렇잖아요. 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세력이 필요하다.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끼리 주도권 싸움을 해요. 밥그릇 지분 싸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거에도 개입을 했고 선거뿐만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에 12개의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책 결정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얘네들, 지금 정권 애들이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로 같이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 크게 잘 보이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소셜미디어를 무기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디지털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어젠다요. 빌더버그 회의의 어젠다 중에 소셜미디어의 무기화라고 여기 써있죠. 선거에도 소셜미디어가 무기화돼서 이용이 됐습니다.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본인들 찍을 수 있게 영상이라든지 어떤 것들, 어젠다를 보여줌으로써 끌어온 거죠. 선동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동. 우리 시체팔이 선동하듯이. 그래서 세월호도 미리 기획됐다라는 정황들이 곳곳에 포착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민도 테스트를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많이 선동을 했었던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많이 깨어있는 편인데 중도라든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저도 세월호 때는 슬펐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선동되진 않았어요. 그때 소셜미디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 댓글은 종종 보긴 했지만 네, 근데 아마도 거기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선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민도 테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디지털 사회주의로 진입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촛불 시위도 기획이 됐었던 걸로 보이고, 내세운 거는 일단 중국을 이용을 많이 했지만 그 뒤에는 중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홍석현이 말한 디지털 민주주의, 저는 전체주의라고 부르지만 이게 목전에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방송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이 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하에 있는 민주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이 뒤에서 교류를 하고 있었던 싱크탱크입니다. 근데 여시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2개 가지고 온 건 미국 거예요. 미국. 여기는 영국이지만요. 네, 채텀하우스. 여기는 여시제랑 주로 두각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랜드 연구소. 보이세요? 랜드 연구소. 네. 이 랜드 연구소가 민주연구원이랑 교류를 해왔는데, 여기가 군사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랜드 연구소가 이 조직을 보면 여기에서 FFRDCS라고 보이시나요? 네, 4개의 연방정부 지원 연구 및 개발센터에서 FFRD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랜드 프로젝트 에어포스는 미국 국방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며 국토안보부 운용 분석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국방 쪽에서 많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많이 이게 개발되지 않았을까, 처음엔. 그리고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데는 군사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별자리 북극선님, 이제 보이시는군요. 네, 미국이 더불어공산당을 이용하고 자국의 이익을 챙겨 먹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영미권의 소수 엘리트층. 그래서 이렇게 홍콩 장치법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네, 그래서 관료들 비자까지 제재하는 상황까지, 거기다 친인척까지 제재하겠다.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금융제재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세커너리 보이콧 은행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표 발의한 사람이 공화당일 것 같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과 이제 공화당이랑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겁니다. 이제 미국의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인권 얘기를 막 하면서 신장 다치고 티베트 이 얘기까지 막 하더니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할 거래. 그리고 우리는 같은 가치와 정치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는데요. 너네 공산당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EU의 이익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치에 확고한 태도를 취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네 시장 접근 장벽이 두꺼워.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목표로 했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번에 중국 박살나면은 네. 외국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기업을 왕창 살 수 있는 이미 그 방어벽을 이제 제거하게끔 사전 작업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시작해서 EU만 들어가겠습니까? 아, 우리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갈 텐데. 네. 이미 미국하고 EU 상임위원 18명이 포함된 서방 국가들이 반중국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 같이 들어가겠죠. 이번에 중국 박살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문재인이 이 EU 사람들하고 화상 정상회담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제 3일 뒤네요. 30일이니까. 네, 문재인은 뒤통수를 빡세게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기 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래요. 이런 걸 보면 문재인을 너무 지금 우리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원래 2차 세계대전 때도 네. 이탈리아가 나치랑 한편으로 먹다가 네. 무솔리니 제거하고 독일 쳐들어가서 네. 나중에 전승국으로 들어가요. 진짜 골 때린 사건이었지, 진짜. 네.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빠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약간 뒷북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이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거 6월 26일 기사거든요. 근데 보면 미 보잉사랑 스웨덴 사부 수주 경쟁해서 이제 하늘 지휘소 그래서 항공 통제기를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은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할 조기 경보 통제기.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번에 우리 카디즈 침범했었던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더니 대단해요. 이 우디르급 태세전환이.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G7 회의를 9월로 연기를 했는데 원래 6월 달인데 9월로 연기했는데 한국과 러시아 초청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인도도 들어있습니다. 인도도. 네, 이 목표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한국, 멕시코, 인도, 러시아. 네. 그건 G11이네? 네, G11이 될지 12가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호주까지 넣으면 12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네, 못 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서 이걸 또 가지고 왔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확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미국 주도의 새 다자 플랫폼 참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문 대통령은 G7 초청과 관련해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발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발을 못하는 거겠죠. 이제 안 돼요. 대세 기울었어.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반발을 한다고요? 항공모함 와 있는 것도 그냥 와 있는 거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죠. 자, 그리고 이 남북 연락소가 폭파가 됐는데 논의를 하러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은 미국을 갔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대상을 얘기를 나누고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걸 오래전에 계획한 출장이라고 한 걸 봐서는 이 계획이 지금 급하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터 계획이 됐었던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견해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박사님이랑. 문재인을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그 산하민주연구원 싱크탱크죠. 얘네들이 까보니까 중국 그 중앙당교랑 정치를 협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 까고 보니까 중국 거는 걔네 하나뿐이었고 전부 다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중국은. 12개의 싱크탱크가 미국계 있고 여기에서 유엔도 연결이 되어 있고 채텀하우스와 그 영국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얘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문재인이 했었던 정책들이 혼자서 그 얘네들 민주당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랜드 연구소도 있죠. 뭐 헤리티지 대전도 있고요. 브루킹스 연구소도 있고 미국 외교협회 CEFR도 있습니다. CSIS도 있고요. 이런 쟁쟁한 싱크탱크가 붙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문재인 혼자 정책을 결정했을까? 얘네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먼저 터서 북한을 설득을 해서 종전까지 이끌어내는 그림을 만드는데 과연 북한과 남한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중국이 우리가 빠진 종전선언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이게 언제였냐면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6월 5일에 야 너네 우리 빼고 종전선언을 해 가니? 그때 북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숟가락 지분 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있었죠. 저는 이때는 몰랐어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자, 이게 그 중국 관영 매체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이슈에서 강력한 현실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나 유엔의 구조상으로나 한반도 정세에 언제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진짜 영향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보다 오히려 크다. 북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도요. 왜냐면 중국과 북한과 유엔 측, 그래서 미국 이렇게 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때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도 아니었고 해서 의견은 갈립니다만 우리가 종전을 주체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에 건설적 역할을 하고자 이 말은 지분 꼽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재인이 그 사전에 중국이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문재인이 했어요. 청와대 쪽에서 종전선언하는데 꼭 중국이 들어올 필요가 있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와대의 모습이 아니죠, 박사님? 네, 그래서 청와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의 경우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네,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서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 그러니까 너네 종전하는데 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도 지난달 24일이면 2018년도 4월 24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 북, 미 3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베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저렇게 땡깡 피면서 우리 지분 내놔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정책적으로 더 중국과 친밀하게 일부러 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나무위키에서 제가 뽑았는데요. 북한 측,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엔 측은 있지만 남한이 없어요. 네, 이 합의문 서명한 거라고 합니다. 그냥 중국이 주장하는 게 의견 부당한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중국 너네가 참여해서 지분 꽂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기에 중국이 아까 그 기사를 내고 나서 지분을 주장하는 기사를 내고 나서 문재인이 이거는 제가 그 기사에서 찾은 건 아니고 나무위키에 이렇게 적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시진핑한테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에는 셋이서 하지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인 중국이 반드시 참가할 것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되돌리지 못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많이 사고요. 근데 지금의 스탠스를 이해하기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어쩌면 그런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제 중국을 뒤통수 치려고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6.25 연설을 할 때 여기에서 이런 말 하죠. 다시는 한 뼘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만을 특정한 표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디서요? 청와대에서요. 그리고 이 관계자는 이런 말을 또 했대요. 오늘날의 안보는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이나 테러, 재해, 재난 등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안보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뭐겠어요? 감염병 위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볼턴 해고록 요약, 문은 온갖 방해에도 꾸준하다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중재자 문 대통령의 땀방울, 그러면서 문 대통령 운전자 노력 하면서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다 엮어서 여기 보이시죠?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꾸준히 하더라. 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묶어서 하나의 연화체처럼 인식이 되게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가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이가 갑자기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정책에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우파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한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이 쓰러지는 게 좋을까요?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유지되는 게 좋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머릿속으로. 우파가 제거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이 없었어요. 네. 난 김정은이랑 친하고 김정은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자꾸 했다고. 네. 비판을 하지 않고. 물론 네. 경제 제재는 유지했어요. 네. 자,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저거 볼 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독일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갖고 뭐 괌으로 배치되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 다 중국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좀 총력을 집중하는 상황인데 북한도 들어오면 대환영이라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어차피 문재인 정권 된 주사파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북한이랑 친하기를 원해요. 원래 그런 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네. 미국이 원하는 건 한미일 군사동맹 플러스 북한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구상이 잡히고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이가 친중을 하다가 친미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북한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을 견제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미국도 원하는 바야. 네. 그런데 2년 뒤에 선거에서 우리 우파 정권이 김정은 개새끼, 북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겠다. 그또 반중은 또 얘기 안 해, 보면은. 우파들이. 반중은 얘기 안 해요. 이러면 신기하죠. 미국 입장에서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빨갱이 개새끼, 자유민주주의 좋다. 이게 아니라 국제 역학관계를 바라보려니까. 응? 우파 사람은 이런 시각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항행의 자유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미국과 한 배 타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정경도 네, 마크 에스퍼랑 그 얘기를 개전 시점인 25일 6.25 때죠. 공동 명의로 내놓은 해당 발표문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네, 이거 중국 겨냥한 겁니다. 특이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 한국군 및 통신위성 쏜다. 이게요 6월 12일 기사예요. 얼마 안 됐죠. 보니까 여기에 뭐 스페이스는 간판이고 로키드 마틴사가 절충 교육을 통해서 제작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요. 로키드 마틴사가 대표적인 군수 산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응? 네, 이거 이제 7월 달에 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군 통신 위성을 얘네가 쏘게 되면
얘네가 관리하는 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군시설을. 당연하지. 네. 그냥 미국이 우리 그냥 아주 네. 그냥 눈깔 크게 뜨고 다 쳐다볼 수 있게 되죠, 이제. 네. 뭐, 첨단 장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이게 뭐,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 위성뿐만이 아니라, 무기 도입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다 센서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일정 어느 정도는 물론 감시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북한을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뉴스들을 봅니다. 네.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중국이 하면 빅브라더야. 중국이 세계의 악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스마트 시티야. 최첨단 기술. 그렇죠. 뭐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꼭 포장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중국은 때리고 똑같은 거라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아름답게 포장이 된다는 거. 특히 미국이 하면 찬양에 아주 그냥 네. 정신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맞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12,000개 스타링크 인공위성 네. 시스템은 빅브라더 시스템이거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맨날 음모론 얘기할 때는 뭐 어쩌저쩌고 세계 정복 얘기하다 그 얘기 나면 어머 사랑해요 막 그래. 그래서 날 그걸 보면서 진짜 황당했다고. 이거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똑같은 결과거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결과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우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심해요. 내가 이제 3년 동안 살면서 이제 겪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른 점은 있죠. 중공보다는 미국이 낫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감이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잡든 간에 신상은 다 털립니다. 물론이죠. 네, 그거는 변하지 네. 않아요. 네. 왜냐면 데이터를 공공하고 공유하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디지털 전화 시대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딱 쓱 나오죠. 전자정부 1위 제도약한다 이런 유엔이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유엔에서 전자정부 1위 우리 탈환하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7월 11일에도 이게 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한마디로 우한폐렴 때문에 우연한 때문에 전자정부 이게 더 확실하게 그냥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촤촤촤 가죠 그냥. 네, 그 필요성도 많이 확대되고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다 이런 걸 어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이제 상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3번 연속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자정부에서. 네,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이번 연도에는 193개국에서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2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1위 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 지수 공동 1위 했대요. 한국과 미국, 에스토니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는 게 목표가 유엔의 목표예요. 근데 그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스마트 시티로 귀결이 되거든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향후 3년간 투입한대요. 이거 이번에 얼마 전에 뉴딜, 디지털 뉴딜 얘기한 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 예산이. 이 과거에 김대중 때도 수조 원을 3조 이상? 수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해요. 네, 쏟아 부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사실 몇 조 원 쏟아 부었다고 해서 그게 얼마를 쏟아 부었구나. 얘네들이 쏟아 부은 게 있구나라는 거 잘 인식 못해요. 거기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보이는 거지. 그쵸. 네. 피부로 와닿는 건 세금이 올라갔네. 그죠, 물가가 비싸졌네. 요 정도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자정부 20년간 진행됐었던 수조 원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있는 이 전자정부 시스템. 이 뒤에는 미국 큰형님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설가로서. 영국도 당연히 있죠. 네. 영국 여기 채텀하우스.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여기가 영국입니다. 여기 이제 여시제랑 교류하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유엔 나오죠? 유엔도 여시랑 연결이 돼 있고 문재인이 취임하고 매년마다 유엔에 가서
연설합니다. 기조연설. 보고하러 가는 거지 뭐. 보고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음. 스마트시티 지속 가능한 발전 잘하고 있어요. 네. 미국 외교협회도 있죠. 랜드 연구소 있죠. 브루킹스 연구소 있죠. 아시아 소사이어티, 카네기 국제평화단,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헤리티지 대전 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치 판단을 할 때 그거에 대해 저 사항을 고려를 안 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017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갔죠. 2018년도에도 갔습니다. 73차. 그리고 2019년도에도 갔어요. 유엔의 SDGs, 이게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남북이 공동으로 이행하자. 얘네도 이해하고 있죠. 김태민 유엔 지원 SDGs 한국협회 홍보이사. 유엔에서도 이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은 2015년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여기 어디야? 북한도 같이 이거 만장일치로 했는데. 맨 밑에 남북. 여기 있다. 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도 이거 오케이 한 거예요. 네, 북한도 여기에서 그래서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제로 갈 확률이 높아지죠. 4차 산업은 선진국도 지금 적용시켜야 되지만 개발도상국도 적용시켜야 된다고. 네. 근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북한이란 나라와 약간 선진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두 개의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실험 대상 국가거든. 그쵸. 북한은 이제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빨리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매력적이라고 여시제가 그동안 그렇게 외쳤잖아요. 네. 또 여기 문재인이 이때 2018년 그 기조연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내용이 기조연설 전문을 읽어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형 지속가능 개발 목표 설립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2018년도 기사니까 아마 지금은 설립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유엔 지원 SDGs 한국협회는 남북 SDG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해요. 지구촌 협력 확대, 요게 방점이죠. 이게 단일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방점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내용들을 그러니까 한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도시화예요. 네. 예, 도시화가 돼야 컨트롤이 일사불란하게 되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시골에 흩어뜨리지 않고 도시화시켜서 도시에 모아놓고 그 도시를 스마트 시티화 시키면은 세계 단일 정부도 완성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광재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광재였나? 그 여시제 멤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시제 그 포럼에서였나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2050년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집에 산다, 아니, 도시에 산다. 도시에 사는데 그냥 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 도시에 살게 되는 거죠. 스마트한 집에서 스마트 시티에 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포함시켜도 도시화는 50%가 넘었어요. 이미. 그럼 뭐 조만간이겠네요. 조만간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유엔에 가서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매년 보고하고 있는 문재인. 문재인은 그 2018년도 9월 25일이면 아마 그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그때 그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한 비슷한 시기인데 CFR 뭡니까? CFR 그 거시기 조직 아니에요, 거기? 네, 미국 외교협회죠. 그 거시기 그러면 그 일로 알루미늄 조직. 네, 알루미늄 조직. 응?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키신저 박사가 당연하지. 여기 핵심 인물이죠. 응. 여기 보면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여기에 공동 주최 연설을 했다라는 게 2018년도 9월 25일 기사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여기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찍어온 거예요. 보고하러 갔네. 뭐 그렇죠.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협력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싱크탱크들 들러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2개나 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1위부터 쭉 나열해봤을 때 거기 있는 싱크탱크들 다였어요.
이건 뭐겠어요? 결국에 우리 뒤에는 이 큰형님들이 있구나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싱크탱크들 많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미국 것만 추린 거고요. 여시에는 우리나라, 뭐 수장은 중국인입니다만 우리나라 싱크탱크고 껍데기는요. 유엔 연결돼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채텀하우스. 영국의 채텀하우스가 MI6, MI5 그 킹스맨 영화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조정 컨트롤한 데가 저기예요. 그렇군요. 빌더버그 회의에 채텀하우스 룰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들, 발언들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 외부로. 그게 바로 이 영국 왕실의 채텀하우스 이걸 말합니다. 이 룰이래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그 세계 주도를 논의하는 데가 빌더버그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네. 자, 그럼 우리 CFR의 핵심 멤버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보세요.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CFR 회원이고 독일 출생 유대인. 아슈케나지네. 네. 딱 보니까. 아슈케나즈. 네. 우리가 그동안 친중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알려져 있지만 반세기 동안 대중공작을 한 거랍니다. 당연하지. 네, 훌륭하네요. 네.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았지. 내 눈은 못 속였어. 내 눈이거든요. 네. 네. 국무장관 시절에 파격적인 친중 노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죠. 야, 반세기 동안 우리 키신저 박사께서 중국에 공작하셨다. 그리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의 공산화를 초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내가 그때 저거 칭찬했다가 엄청 욕먹었잖아. 헨리 키신저 정체가 옳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박사님 왜 헨리 키신저 욕해? 아니 뭐 칭찬해야 친중 반중이라면서요? 막 네. 아니 그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막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일단 이게 보는 관점이 사실 국제관계는 정의나 악선보다는 비즈니스거든요. 당연하지.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관점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죠.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그래. 뿐이다. 저게 정상이지. 네. 저게 정상이지. 그리고 여기 미국 외교협회 CFR의 전 회장은 데이비드 로펠러입니다. 당연하지. 네, 로펠러 재단에서 실질적 자금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더버그 회의, 삼각계,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록펠러 3세가 창립. 여기도 록펠러네요. 그래. 다 걔네들이요. 다. 그럼. 네. 그럼. 1956년이면 이제 우리 전쟁 후에 얼마 안 지나서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방면, 그냥 전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데, 협력이 아니라 통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 통치죠, 문화 통치. 네. 간접적인 문화 통치. 네. 미국 4개, 미국에 4개가 있고, 아시아 7개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한국 센터가 있는데, 한국 센터는 2008년 4월 2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2008년 4월 2일을 제가 왜 주시를 하느냐, 이때 우리나라에 민주연구원이 생겼거든요. 네, 그 전에도 뭐 전신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별 게 없었고, 특징적으로 딱 민주연구원이 그때 생겨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관련이 된 거다라고 봅니다. 아마 와서 야 니네들 모여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간 게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닐까라는 소설 써봅니다. 근데 이거 아시아 7개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여기서 보면은 그 국가, 네. 여기 빨간색 여기. 네. 샹하이 리프레젠터티브는 뭐야 도대체? 그러게요. 왜냐면 중국이면 중국이지. 사우스 코리아, 네. 한국이죠.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인디아, 인도, 홍콩, 그리고 뭐 독립국가니까 홍콩, 네. 필리핀, 오케이, 재팬, 네. 스위스 다 이해해. 네. 근데 샹하이 리프레젠터티브는 뭐야 도대체? 여기 차이나면 차이나지. 중국은 버리고 상하이만 가져가나 봐요. 뭔가 있겠죠, 상하이에. 샹하이 대표부? 네.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이게 쭉 보면 음모론도 같이 섞어서 보면은 네. 알 수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보고게이트
일본이 만주를 공격했을 때 네. 만주국을 세우면서 거기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맞아요. 예, 그 보고 계획을 하던 당시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탄압하니까 일본 쪽에서 유럽으로부터 아시케나지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네. 만주에다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보고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나빠지는 바람에 유태인들을 결국 만주로 보내지 못하고 결국 멈추는데 네. 그때 대량으로 유태인들을 샹하이에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오. 그래서 모택통이 죽고 나서 등소평이 집권을 한 다음에 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열렸던 데가 샹하이예요. 왜냐 거기 유태인들이 많이 살거든. 그래서 오늘날 중국 내에 사는 유태인들은 네. 검은 머리 검은 눈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처럼 비슷하게요? 우리처럼 생겼어요.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은요 동양인이에요. 원래. 그래요? 네,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은 동양인이야. 아시아 소사이어티도 미국 외교 협회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긴밀한 협력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게 그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지부 중에 하나냐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하나의 단체예요. 네.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 이거는 한미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고 1957년이면 이때보다 1년 뒤에 생긴 거예요.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혹시 아세요? 프리메이스. 네.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이분이 주는 상이 있더라고요. 벤 플리트 상이라고. 이제 이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마지막 단계에서 지휘를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분이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기여를 했으니까는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기업, 경제, 교육, 정책, 예술, 문화 다양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싱크탱크 하면서 정책을 교류를 하고 너네 이렇게 하면서 통치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런 거겠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수상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1992년에는 처음에는 에이버리 맥코넬 미국 대위 네,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군인들을 이렇게 좀 기리려고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93년과 94년도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수상자가 없어요. 95년도부터 세계 무역기구 사무처장, 아마 이제 매년마다 기릴 만한 이런 전쟁의 영웅들이 꼭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한미 간에 서로 상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무역협회, 그리고 어디 회장, SK그룹 회장, 루슨트 테크놀로지 사장, 그러면서 그 기업들, 한마디로. 처음엔 군인이었다 이제 기업인으로 바뀌기 시작하네. 네, 기업인으로 쭉 바뀝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 반기문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네요. 아니 승상님도 있네? 네, 순상님 있습니다. 쟤 뭐야 도대체? 김대중. 응? 네, 김대중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들어가 있고 이건희도 받았어요. 삼성의 이건희. 그리고 미국 평화봉사단, 이거는 미국 그 연방정부 산하 조직입니다. 산하 그거예요. 그리고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이분 지금 입원해 있으시다고 하는데 투병 중이시래요. 네, 근데 건강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뭐 조양호 회장도 사실 죽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백선혁 장군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조금 신경 쓰여요. 이분이 투병 중이시라는 게. 네, 여기에 헨리 키신저도 받았네요. 벤 플리트 수상을 하셨네요. 콜린 파월, 예전에 미 연준 의장이셨잖아요. 네. 한미 재개회의. 이게 거의 경제적인 부분.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이수만도 껴있고. 여기, 메릴린 휴슨, 로키드 마틴 CEO. 네. 재계뿐만이 아니라,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도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 로키드 마틴은 기업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산복합체. 그쵸, 군산복합체죠. 그러니까, 군인과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이번에 위성 쏘아 올린 거, 그거 로키드 마틴 겁니다. 당연하죠. 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를 받아 절충교육으로 해서 프랑스에 로키드 마틴이 수주를 줘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름만 달고 띄운 거예요. 바지 인공위성이죠. 네. 바지 인공위성.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 군통신 위성은 미국 겁니다. 당연하지. 네.
거기에 센서 안 들어갔겠어요? 제가 초연결에 이거 센서 배터리 만들 때부터 속에서부터 그냥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고체 연료 사용을 왜 그냥 하라고 미국이 해줬겠어. 그럼요. 이따 다룰 내용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국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길 열리나, 이거 뭔지 아시죠? 미사일 지침 개정한 거. 고체 연료. 네, 고체 연료 사용하게끔 된 거요. 허용하는 거. 저는 이걸 딱 보고 와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군 통신 위성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걸 쐈기 때문에 그래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올라갈 때 내비게이션 잘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게 미국의 인공위성에 컨트롤 받는데 뭐 당연히 미국의 그쵸. 통제권 안에 있는 거지. 아, 보세요. 인공위성은 미국 걸 쐈어요. 미국 통신위성을 통해서 다 모든 정보가, 군 정보가, 한국군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찰위성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컨트롤 됩니다. 중국의 소나기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사거리 800km 제한 유지가 되지만,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보면 2012년도에 800km로 확대를 하고 사거리를 2017년도에 탄두 중량 무제한 확대. 이거는 파괴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핵폭탄 같이 존나 센 것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7월에 고체 연료 제한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거리 제한된 거 있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과.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설마 사거리 줄이는 쪽으로 가겠어? 그렇죠. 자, SLBM. 네. 2018년도 기사입니다.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보유국이 됐대, 우리나라가. 첫 3,000톤급, 30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함 진수 해서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6기 장착하고 세계 15번째 독자 설계를 했대요. 뭐, 이게도 다 알 수 있죠. 2020년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2022년 1월에 실전 배치된다. 네.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순식간에 당장 망하지는 않고 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또 SLBM 6개를 장착한다는 점, 이게 관심을 끌고 있다. 2022년이면 대선이 있는 때인데 요때 실전 배치 목표에 맞췄다고 합니다. 네. 네, 그쵸. 네, 기승전 중국 갑니다. 이거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군사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명목은 그거죠, 네. 명목. 근데 거리 재보면 아니야. 기승전 중국이에요. 한반도를 북한을 뛰어넘죠, 그냥. 네. 훌쩍훌쩍 뛰어넘어요. 네. 사거리는 800km 언제든지 지금 풀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보셨죠? SLBM 끌고 나가서 여기 쏘면 800km 사정거리 지금도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아나시스 2호 한국 거 쏜 거, 요거는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나라랑 한국군하고 절충교육을 맺어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죠. 이게 뭐냐면 스텔스기 F-35 있잖아요. 이거 40대를 우리가 도입을 순차로 하는데 이미 많이 됐습니다. 한 절반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텔스기 산 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를 뭔가 해주는 절충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데가 구매국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혜택을 그걸로 안 주고 저걸로 줄게, 위성 쏴줄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쏜 거예요, 아나시스 2호를. 선심이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인공위성이 우리나라를 감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리나라 군 시스템, 그래서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소미 앞으로 별로 필요 없을걸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어요? 전자권 전환을 뭐 한다 날리고 설레발치고 하는데 난리굿을 하는데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미국의 통제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전쟁 지금 만약에 당장 난다 그러면 문제는 당연히 미국 편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 우리 하늘지휘소라고 해서 경계하는 그 정찰기 있잖아요. 보잉의 피스아이라고 하는 게 4대가 운영 중인데 이것도 미국 거예요. 당연하지. 네, 미국 거예요. 보잉사가 만든 거. 추가로 2대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잉 거가 될지 아니면 다른 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잉 거가 될 것 같아요. 이때 뭐 정경두랑 마크 에스퍼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발표문을 내놨는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경도랑 같이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뭘 매기는 거냐? 항해의 자유? 네, 항행의 자유. 이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 연설문 문재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같이. 이게 올해 문재인이가 6.25 원래 행사 참가하다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처음 했잖아. 네, 그러면서 결국 한 얘기가 이거네. 네. 중국에도 뚜껑 열렸을 것 같아. 우리나라 침범하는 게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 말했어요. 중국이잖아. 중국이죠. 다른 나라 없잖아. 네. 다수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800km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도 개정되며 그러니까 한국 상공 보면 북한 상공도 보이겠지만 당연히 중국 상공도 보인다고. 목표는 뭐냐면 북한인데 북한 늘어나 본다고 하면서 중국을 보는 거죠. 같이 보이지. 제격입니다. 한국군 최초 통신 위성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 것이다. 정찰 위성을 한국이 만든다 해도 정찰 내용은 아나시스 2호를 통해서 주고받을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치. 현재 800km 거리 묶여 있는 거 개정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 개정하면 민감한 나라는 어딜까요? 그렇죠. 아나시스 2호 플러스 정찰 위성 5기 플러스 SLBM 플러스 고체 연료는 플러스 사정거리 개정까지 하는 중국이죠. 이거 스테이트맨인데? 네, 세트맨이죠. 이거 중국 죽어라 이거죠. 죽어라 되는 거죠. 요거만 남았어요. 사거리 개정. 네.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국의 첫 스텔스기가 2019년도 3월 달에 이게 도입이 됐나 봐요. 그래서 F-35하고 F-35A하고 F-35B하고 C하고 차이가 뭘까 이 기사입니다. 3월 24일이래요. 그러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한국에 도착했다.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래서 40대를 총 계약을 했는데 2021년까지 모두 전력화할 방침이다. 내년까지요. 아니 그 40대 다 산다고? 네. 그래서 민주노총 문재인한테 욕해야겠네. 야 40대나 산대. 와. 샀어요 이미. 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걸 내년까지 전력화할 방침이고 이 처음 들어온 거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4월, 5월 실전에 배치한다. 그러면 2019년 4월, 5월에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크게 얘기 안 하죠. 조용하게 다 처리했어요. 야 민주노총하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젖발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 탄핵하지 그래? 이거 완전 배신자인데? 완전 배신당했어, 니네. 네. F-35A에 대해서는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B는 뭐냐면 수직 상승이 가능해요. 해상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이 항공모함, 우리나라도 네. 소형 항공모함 있거든요. 네. 거기다 싣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번에 경항공모 한다잖아요. 3만 3천 톤급. 그거 왜 실용성 없다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요거 실어갖고 교란 작전만 해도 돼요. 방해 작전만. 우리는 미국의 네. 통제권에 있기 때문에 원양 함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일대 해안 주변에 해군 업무만 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최적화돼 있네.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미국의 방어체제, 미사일 방어체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네. F-35 스텔스 가격이 떨어졌다고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미국 로키드 마틴가 한 대에 7,112만 달러의 계약을 한 꼴이래요. 2차로 20대 도입할 거다. 20대? 네. 왜 이래? 우리나라 문재인 왜 그래? 너 미쳤구나. 이게 작년 10월 30일 기사예요. 문재인 왜 그래? 근데 2차로 도입하는 게 여기 F-35A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F-35B가 될 거다라고 지금 최근에는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경항공모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얘기예요. 동부 해안 네. 그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딱 보이지 뭐. 네. 이것도 다 조용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거 하는지 몰라서 군만 다 해체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 옛날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국 네. 육군을 해체했으니까 남북 통일은 안 된다. 네, 남한 북한 따로 움직이는데 네, 우리나라 군대는 전부 해군 공군으로 강화되면서 네, 중국 견제로 간다. 네, 군사 전략이 그렇게 가고 있네. 네, 그렇게도 음. 가고 있고 육군 그 좀 전력이 해체가 좀 많이 줄고 뭐 문제가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군 같은 경우도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이 있잖아요. 감축하고 재배치에도 다 그거 첨단 기술들로 다 떼어 넣을 거기 당연하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뭐 러시아도 민감하겠지만 중국이 가장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야, 뭐, 이거 문제 너무 제대로 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정은 얘기하면서 결국은 중국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응. 네. 뭐 예산 발목 잡히나 얘기하는데 국방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월 17일이면 총선 이틀 뒤에요. 네. 총선에서 압승을 한 다음에 그대로 차근차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이번에 총선에 네. 우파 안 도와주겠네. 그렇죠. 왜냐면은 문재인이가 저렇게 F-35 40대 사주겠다고 했고 계약까지 다 했는데 문재인 미는 게 낫지. 추가로 F-35B까지 산다고 하는데 20대를. 이렇게 되면 문재인 유지하지. 참고로 F-35B가 좀 더 비쌉니다. 아이고, 네. 참. 어떻게 하려 그래. 우파 사람들 전략은 있는 거야. 뭐 예산을 뭐 깡네 어쩌네 못 쓰네 막 이렇게 빼서 썼네. 그거 다 그냥 물타기 기사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갔다예요. 한국군 최초 통신 이상 미국의 로키드 마티산 거. 자, 800km 사정거리. 이것만 해도 세상에 가서 쏘면 중국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정거리 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합쳤을 때 중국은 난리 개거품입니다. 자, 플러스 경항공모함 F-35B. 이러면 해상에서 중국이 뭐 남중국해는 남중국해고 동중국해 쪽 그리고 서해 쪽 이쪽에서 오는 거 다 교란시킬 수 있어요. 이게 실효성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도 이미 이거 작업해놨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7월 30일 그 VOA 뉴스입니다. 공화당 경기부양책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 지원 포함. 여기에 이 예산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랑 일본이 여기에 네. 사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F-35A 관련해서 6억 8천만 달러 이상 지원한다. 이것도 이거네요. 우리랑 일본이 사주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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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항 뭐 최근에 실효성을 논란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할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당연하지. 네. 그랬다간 죽어요. 우리 저 경항공모함 네. 그 편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전하다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제7함대가 왔을 때 우리는 네. 보조적 지원의 역할로 같이 가는 거라니까.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미국 MB 체계에 우리가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일본도 이게 2018년도 5월 12일 기사니까 2년 전이네요. 이즈모라는 경항공모를 도입을 했는데 남사, 해남도 이거 중국이더라고요. 네. 중국 남사 지역이 있고 해남도도 어떤 섬이던데. 남사군도가 생각군을 또 영토 분쟁 난대. 네. 일본이랑. 그래서 거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전면전으로 우리가 그 제해권을 획득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시죠? 경항고는 제해권 획득이 아니라 남사랑 그 해남도 등에서 공습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재균형 추구를 한다. 하겠다는 거, 방해를. 항공모함에다 얘기를 저렇게 세우는 거냐. 네. 그러니까 수륙 양용을 사지. 그쵸. 14대. 이렇게 하면 14대 들어가는 거죠. 수륙 양용을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이즈모. 음. 이렇게 탑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롤플레잉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네.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해군 시스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그 남사 지역, 음. 남사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제가 요거 그런데 그림 솜씨가 좋지가 않아요. 네. 여기가 해남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해남도에 중국의 그 핵잠수함이랑 네. 그 해군기지가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견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해남도, 네. 여기가 난사. 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있죠. 일본은 여기 있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서방 세력들이 압박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교란 작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청사진인 게 딱 보이네.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계속해서 대립되는 관계를 만들어 놔야지만 안심인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네. 이제 중지해서 네. 토닥토닥거리는 착한 옆집 아저씨 역할을 그쵸. 하는 거죠. 요구되는 역할은 중국 해군력과의 균형 유지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방해만 하고 교란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자적인 군대로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네. 우리는 미국 제7함대에 편제된 한 병과로서 네. 일부분으로서라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해도 협력을 잘하겠다고 했어요. 이 정권이. 음. 겉보기에는 우리가 막 주도권 다 가지고 간 것 같지만 이게 디지털 크러쉬인 거죠. 이게 뉴스에 띄워주는 거랑 여론은 우리가 자주국방 했어 하고 있어 이지만 사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 없어. 그걸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만도 없는 게 우리가 인간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혼자 살아남는 거요? 불가능해요. 특히 국제사회는 더 냉정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잡하시고 생각하시면 그냥 죽자는 얘기예요. 이게 단가가 네. 싸요.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단가가 그쵸. 싸. 단가도 싸고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이 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죠. 높죠. 네.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국제사회 개입이 가능하지. 맞아요. 네, 이건 국가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무서워서 한국을 쉽게 못 때리는 거예요. 바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거든. 미군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이시죠? 경항모의 진짜 사용 방도는 중국 함대를 방해하는 것이다. 당연하지. 네. 유구 열도의 태평양 쪽에서 대기하다가 중국 함대가 유구 열도로 접근해 올 때 붙는다. 그렇게 하면 중국 측은 함대를 내보내기가 어려워진다. 그죠. 분산되죠. 오키나와 주변의 제해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게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Fleet in Being이라고 불리는 전략이래요, 이게 뭐냐면, 해양 지배나 해양 통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열세 함대의 입장에서 적 우세 함대와의 결전을 회피하고 전면전을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해군 세력 보존에 주력하는 함대, 적의 자유로운 해양 통제를 견제하는 한편 적주력 함대로부터 분리된 소부대를 각계 격파하는 함대를 말한다. 그치. 기동성도 조금 더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 함대 출현 시에 카운터 어택, 역습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용 방도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항공모가 이거 무슨 사용할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거 왜 쓰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역할에서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근거는 이거예요. 6월 10일 기사입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훈련을 했대요. 아주 조용하게 했어요. 문재인 왜 그래? 산불정책 어디 갔어? 겉보기에는 무슨 3대 훈련 다 없앤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할 거는 다 하고 있었어. 이거 큰일 났네. 민주노총 뭐해? 빨리 데모해. 응? 네, 그래서 MD망 편입 관련 주목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있어요. 원래 하는 행사야, 하는 훈련이야, 해야 될 거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말을 아낍니다. 조용하게 하고 있어요. 정경도 국방장관은 10일 정군 주요 지휘관에 모두 발언해서 전반기에 계획된 한미연합 공군 전투 준비 태세 훈련과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 밝혔다.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을 하고 MD 체계 아닙니까? 아니, 그게 네. 그 말이지. 말 돌렸을 뿐이지. 네, 요격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 사드 훈련이네. 한국은, 네. 훈련은 한국은 작전 통제소 AMB셀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작전 통제소 TMB셀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한국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동시 가동 중이다. 그러니까 사드 훈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드 훈련이지 뭐야 이게. 산물정책 어디 갔습니까? 날라갔네. 진짜 안드로메다 갔네. 문재인 어디 갔어? 어디 된 거야 산물정책 어디 이거? 갔어? 말과 행동이 다른데 이거? 큰일 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에 진화하는 미사일을 격파. 이거 다 핑계죠. 네. 주한미군과 함께 유사시에 이를 요격하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 차원. 일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네.
우리 들어갔어 이미. 음.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 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한미군 작전 통제소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와 주일미군 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하고도. 뭐야, 네. 그럼 지소미아, 다, 한미일 군사동맹 다 하네? 깨부순다며.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네.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건 미국, 결정적인 건 다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타는, 뒤통수는 시진핑이 맞은 겁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있죠? 네. 이 사람,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거 7월 28일 기사예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우리 이제 MB 체계 그냥 편입됐다고 보니까 고체 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아니 보장이 안 됐는데 저런 거 선뜻 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그랬다가 미국이 죽여버리지. 그럼요. 가만히 안 냅두지. 네. 예.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킨 계획이다. 29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 산업 얘기를 하는데 우주 산업이 발달을 한다는 건 미사일도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네, 그 개발이에요. 인공위성 개발이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에요. 네.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됐다.